자, 이제 433페이지 올까요? 433페이지. 433 찾으셨어요? 거기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이게 저당권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볼 내용인데요. 먼저 그 구제 방법에다가 암기라고 씁시다. 구제 방법 433페이지 구제 방법 찾았어요? 거기 암기 거기 쓰시고 먼저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첫 번째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물권적 청구권 내용 세 가지가 뭐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 맨 끝에 가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찾으셨죠? 그 하나 밑줄. 그러면 이게 그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내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물건을 돌려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저당물에 대한 침해가 생겨도 그 저당물을 자신에게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권 밑줄합시다. 손해배상 청구권. 저당권도 권리니까 저당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을 침해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 채권 이하로 떨어졌다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찾았죠? 읽어보세요. 자, 앞에가 포인트인데요. 누구의 어떤 사유로 되어 있죠?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토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토지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가 별도로 등기도 안 돼 있고 and 명인 방법도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요 수목에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수목도 한꺼번에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전체 경락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제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요 나무를 캐다가 반출해서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자 갑이 요 나무를 몰래 캐다가 시장에 계속 내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래서 담보물의 가치가 훅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그만큼 담보물을 갑에게 메꿔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반드시 누구의 어떤 사유로 인하여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의 어떤 사유일 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나오는 제도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그럼 네 번째 갈까요? 즉시 변제 청구권. 그렇게만 밑줄합시다. 즉시 변제 청구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켰다, 감소시켰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 날 돈을 빌린 거예요. 1월 1일 날 돈을 빌리고 3월 1일에 돈을 갚기로 한 변제입니다. 그러면 3월 1일에 오기 전까지는 채무자는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갑이 누리는 일체의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2월 1일에 갑이 담보를 손상시켰어요. 담보를 또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시키면 이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2월 1일에 담보를 손상 감소시켰다면 3월 1일까지 돈을 더 쓰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키고 감소를 시키면 저당권자는 즉시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즉시 돈을 갚아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 이름 뭐라고요?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저당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하여튼 4가지다 5가지다. 이건 문제 내기 좋아서 늘 시험 문제 거리인 겁니다. 다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첫 번째 뭐죠?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 세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권. 네 번째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당권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당권의 뜻이 뭐죠? 저 지금까지 뭐 한 거죠? 저당권의 뜻도 말 못하게 만든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뜻이 누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예요?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저당권의 성립도 시험 문제고요. 효력 범위도 시험 문제고 법정인 낙구도 중요하고 일괄경매 청구도 중요하고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또 그 계약법 그 학원 책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책 없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퇴근하시죠. 책도 없는데. 그 혹시 없어도 그 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거니까 책 없어도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책 없이도 따라올 수 있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책 가지고 계신 분은 계약의 종류 내용을 먼저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학원 460페이지인데요. 460페이지. 460페이지. 자, 거기 펼쳐놓고 칠판에 오세요. 거기만 펴놓으면 돼요. 맨 처음에 법률행위 내용 배우네요. 법률행위. 그럼 옛날 거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법률행위는 뜻이 뭐예요? 이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법률행위 할 때만 해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의사표시 할 때 그래도 할만했죠. 비유 알랄무선 할 때 좀 할만했죠. 언제부터 하기 싫어졌던가요? 대리할 때부터죠. 대리.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대리부터 좀 약간 흥미를 잃고 복습이 너무너무 안 돼서 대리부터 복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할 때 이제 또 복습 안 해서 그 다음부터 쭉 복습 안 하고 살았던 거죠. 물건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점유권은 뜻이 뭐예요?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의 뭐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소유권은 뜻이 뭐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지역권은 지역권. 그 기초 강의 들으라 그랬는데 그냥 기초 강의 쓰고만 하고 들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기초 강의 그 지역권 꼭 가서 들으세요. 지역권은 뜻이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고 전세권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 아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다시 원리대로 와서 법률행위의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고 그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단독행위는 또 2가지로 나눠서 배웠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유언유증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그게 동철이죠.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포기, 채권 포기, 제한 물건 포기, 대리권 주는 거, 수권행위 총 몇 개죠? 그렇게 10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채권 포기하고 제한물권 포기하고 수권행위 해줬다. 이렇게 10개 외웠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대립하는 경우. 그러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이건 채권계약이라고 하고 지상권 설정계약, 그다음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런 건 물권계약이라고 말합니다. 혼인도 계약이고 이혼도 계약이죠. 이런 건 가족법상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모든 경우는 이건 넓은 의미, 넓을 광자를 써서 광의 계약이라고 하고 이 중에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은 협의, 좁은 의미의 계약은 무슨 계약만 말한다. 채권 계약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동의 예로 하나 배웠죠. 뭐 배웠죠? 회사 만드는 거. 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합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 협의의 계약은 채권 계약만 말하는데 채권행위는 뜻이 뭐예요? 채권행위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갑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고 을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이 대립하는 경우가 이게 채권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 채권 계약은 대단히 많아요. 다만 그 무수히 많은 채권 계약 중에서 민법이 자주 쓰이는 계약을 이름 붙여서 15가지 민법전에 규정해 줬죠. 이게 무슨 계약이죠? 이게 전형계약. 일단 460페이지 가서 전형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자, 15가지인데 일단 좀 읽어봅시다.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3개 있죠. 그러니까 증여, 매매, 교환 3가지를 묻고요. 증여, 매매, 교환 3가지 묻고 그는 재산권 이전 이렇게 씁시다. 재산권 이전. 그러니까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가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대차에 해당되는 계약 3가지 있죠. 대차 계약 3가지.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3가지 묻고 걔는 물건의 이용, 물건의 이용,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3가지 있다는 겁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6개인데요. 먼저 그 총 6가지.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까지 묶어볼까요? 6개. 거기는 노무의 제공이라고 씁시다. 노무의 제공. 고용, 도급, 여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건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외울 때는 3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3개 뭐죠? 고용, 도급, 여행. 뒤에 있는 3개.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 다음 맨 끝에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 3가지를 묶고 기타 이렇게 합니다. 기타. 자, 먼저 3개를 잘라서 외우면 외우기 좋다는 겁니다.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3개 있는데 3개 뭐죠? 증여, 매매, 교환. 그럼 이쪽에 와서 갑이 대금 받지 않고 우리에게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이게 증여계약. 그 다음 매매계약 맨날 공부하던 거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하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갑은 건물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을은 토지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교환계약. 그 다음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3개 있는데 3개 뭐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돈 빌려주기라는 게 무슨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 방 하나 공짜로 쓰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사용대차고 차임 주고 물건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고용, 도급, 여행. 그 다음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고용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대로 고용이고 아까 봤듯이 도급은 시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 건물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도급 계약인데 도급 계약은 반드시 일의 뭐의 목적이 있는 계약이죠?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은 여행이고요. 그다음 현상 광고, 집 나간 사람 찾아주면 뭐 100만 원 주겠다. 개 찾아주면 1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사람을 찾고 그다음에 개를 찾아주는 행위를 하는 게 현상 광고 계약입니다. 현상 광고는 한번 읽어봅시다. 현상 광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현상 광고 계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뭐하고 표시. 의사로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이에 응한 자가 응모자입니다. 이에 응한 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뭐함으로써 완료함으로써 완료함이 포인트예요. 완료해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완료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매나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위로 올라오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단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그러니까 보통의 계약의 경우는 약정만 가지고 다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권고의 경우에는 사람을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반드시 사람을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권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현상권고 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뭐 해야만 완료해야만, 즉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계약이 뭐하게 된다,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특별히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따로 요물계약이라고 하죠. 요물계약. 자, 그리고 위임계약은 사무처리 부탁하는 게 위임계약이고요. 그 다음 임치는 이제 물건의 보관을 부탁하는 계약이 임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계약의 대표적인 이게 동업이죠. 그 동업하자. 이게 대표적인 조합계약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조합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종신정기금이죠. 종신정기금.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 그다음 화해계약은 상호 양부에서 분쟁을 뭐하기로 해결하기로 하는 약속이 화해계약인 겁니다. 그럼 칠판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전형계약의 종류는 총 몇 가지 있다고요? 15가지. 외워볼까요? 증여, 매매, 교환, 그다음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앞에 3개, 고용, 도급, 여행 뒤에 3개,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다음 기타, 계약 3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자, 그러면 이렇게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중에서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출연 이렇게 했습니다. 출연.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다. 갑도 재산을 내놨고 을도 재산을 내놨다. 이렇게 재산을 출연하거나 그다음 몸으로 떼어놓은 것도 출연입니다.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걸 출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다. 그럼 서로 출연했다. 그럼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계약. 유상계약.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했다면 무슨 계약? 이건 무상계약. 그럼 이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중에서 오로지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계약은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뭐죠? 이거예요. 증여하고 증여 사용대차. 이건 오로지 무상으로밖에 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이 4가지인데 그 4가지가 소위 임신입니다. 소는 뭐죠? 소비대차. 그 다음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자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으면 무상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럼 무슨 계약? 쌍무계약.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이 없다면 무슨 계약이다? 이건 편무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쌍무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이 단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단어? 결련성. 그러니까 다음 주에 결련성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출연했다. 그럼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계약이 되는 거고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이 있을 때라야 무슨 계약이 된다? 쌍무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이야.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대부분 쌍무계약인데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인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현상권고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 장 넘어가서 그림을 좀 볼까요? 462페이지 보시면 제가 보조자 여백에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462페이지 보조단 여백에 보면 거기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큰 원이 뭐죠? 큰 원이 유상계약이죠.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쌍무계약인 겁니다. 그러면 유상계약 안에는 무슨 계약도 있고 쌍무계약도 있고 이 바깥에 있는 게 편무계약인 거예요. 자, 그럼 7번 보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O의 X예요. X죠. 그러니까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OX, X. 거꾸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OX, O. 그러니까 무상계약은 100% 다 편무계약이에요. 그런데 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인 것도 있고 편무계약인 것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그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큰 원이 뭐라고요? 유상.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이게
쌍무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이게 낙성계약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게 이게 요물계약입니다. 아까 봤던 요 전형계약 중에서 대부분은 다 약정만 가지고 성립하니까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 근데 요물계약인 것도 있다 없다? 있죠.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이거 4개 외우셔야 되겠네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거 2번 나오죠? 요물계약에 해당되는 거 이거 4개죠. 현대계보입니다. 현대계보. 현상광고. 그 다음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주기로 변제해 주는 거. 변제주기로 약속하는 건 대물변제 예약이고 대물변제는 현실적으로 급부까지 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금 계약, 그 다음 보증금 계약. 이렇게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 자, 그 다음에 요식계약하고 불요식계약이 있는데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 그러면 요 전형계약에 해당하는 15가지는 모두 다 방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불요식계약. 그럼 전형계약 중에서 방식이 필요한 요식계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전형계약은 다 무슨 계약에 해당한다? 불요식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게 일시적 계약이고요. 급부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게 이게 계속적 계약이에요. 그럼 매매 계약 같은 건 소유권 이전해주고 대금 지급하면 계약이 끝나죠. 그럼 이런 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일시적 계약이 되는 거고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이 있으니까 존속 기간 동안 임대인은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계속 차임을 줘야 되니까 이런 건 무슨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 다만 요 일시적 계약 관계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죠? 이건 해제. 다시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가 뭐다? 해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없앨 때 쓰는 단어는 뭐죠? 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 계약의 종류. 자, 넘어가서 예약하고 본 계약은 매매할 때 보니까 됐고요. 그다음 464페이지 계약의 성립 모습 갑시다. 계약 성립의 모습 464페이지인데요. 46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위로 올라가서 계약 성립의 모습 옆에다 땡땡 하시고 3가지 있을까요? 계약 성립의 모습에다가 땡땡 하고 3가지. 그리고 3줄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계약의 성립.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3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뭐에 의해서 합치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뭐에 의해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고 두 번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그 의사실현에서 말하는 의사라는 게 이게 청약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승낙의 의사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에요. 자, 그러면 요 1번하고 3번을 좀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1번은 갑이 뭘 하는 경우고 청약을 하는 경우고 을이 뭘 하는 경우죠? 승낙. 근데 요 3번은 교차 청약이라고 되죠. 교차 청약이니까 갑도 뭐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늘 제가 그리던 그림인데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 그럼 이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을도 얼마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건 합치 중에서 무슨 합치라고 그래요?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죠? 이런 걸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객관적 합치.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을이 갑에게 승낙해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서로 일치하는 건 무슨 합치라고 그래요? 응? 주관적 합치. 자, 이게 말로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지문에 나오는 거 보고 이해하면 늦어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충분히 대충 공부하면 출제하는 사람이 다른 거 충분히 헷갈리게 예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을이
1억은 너무 비싸니까 8천만 원에 사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왜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뭐가 없으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없으므로? 객관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병이 건물을 사고 싶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내가 1억 원에 사겠다라고 병이 갑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갑과 병 사이는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죠. 왜 성립하지 않죠? 뭐가 없으므로? 주관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 합치. 그 다음에 의인사 실현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봐세요. 먼저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요. 여러분 책으로 어디 오냐면 472페이지 봅시다. 472페이지. 472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472페이지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532조 조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인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약자의 의인사 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이라는 사실. 자, 이건 예를 봅시다. 예. 여기가 출판사고요. 출판사고 이제 을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출판사 너네가 책을 신간서적을 만들면 책을 하나 나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을에게 발송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요 을이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요 책을 보내주는 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출판사 측에서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이 책을 보고 그 책에다 이렇게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받아들고 마음에 들어서 책을 사겠다고 말하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청약을 하고 우리 승낙을 했고 합책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책을 사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책에다 이렇게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책에 이름 쓰는 건 승낙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책을 보내주는 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갑 쪽에서 청약을 한 거고 책에 이름 쓰는 건 승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그러면 출판사 측에서 을이 책에다 이름 썼다는 걸 알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을이 책에다가 이름 썼다는 걸 출판사 측에서 모르고 있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이 책에 이름 썼다는 걸 출판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성립하죠. 왜 성립할까요? 조문. 다시.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이 있으면 그냥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름 쓴 때. 다시 언제 계약 성립한다고요? 이름 쓴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차 청약 갑시다. 교차 청약. 533조인데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오른쪽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도달.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대신 조심하실 건 3번은 교차 청약이에요. 교차 청약.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1번은 갑이 뭘 하고?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한 경우인데 3번은 둘 다 뭘 한 경우다? 청약을 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 쉬운 거 틀리시면 안 돼요. 다시 칠판에 와서 갑 이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이제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건 1월 1일 날 편지를 보냈고 1월 3일에 편지가 도달이 된 거예요. 그 갑은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다음 을은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1월 2일 날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게 1월 4일 날 편지가 도달됐어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을은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먼저 요거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보낸 건 이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죠. 청약. 왜 청약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편지가 도달된 게 언제죠? 1월 3일이네. 맞네. 1월 5일에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1월 7일에 갑에게 편지가 도달됐다면 청약을 보고 사겠다고 말한 거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여기는 며칠 날 보는 거죠? 1월 2일 이게 포인트예요. 1월 2일.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 채 도달되기 전에 을이 편지를 보낸 거니까 을도 뭘 한 경우에 청약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교차 청약이라는 겁니다. 갑도 청약을 하고 을도 청약을 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청약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당연히 성립할 수 있죠.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청약의 도달 시기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보다 빨리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보다 늦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보다 늦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1월 4일. 그러면 그 꼭 수업 받을 때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이 표정을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서 이거 할 때마다 좀 속이 터지는데 어떻게 찍고 왔냐면 1월 4일 날 계약이 성립할 때 찍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할 때 찍고 온 거예요. 1월 2일 날. 그 내가 왜 1월 2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갑 편지 보냈고 을 편지 보냈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니까 1월 2일 날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도 걔는 1번일 때 그런 거예요. 1번.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했을 때 그리고 격지자인 경우에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3번은 1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이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도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하는데 격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빨리 계약 성립시켜 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거예요.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1번일 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갑도 뭐란 경우고 청약을 한 경우고 을도 뭐란 경우다. 청약을 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5의 X예요. 그럼 교차 청약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5X? 5죠.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맞아야 되죠. 갑은 얼마에 팔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억 원에 팔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을도 얼마에 사겠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내용을 일단 맞아야 돼요. 내용 맞아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문에 다 나오죠. 다시 볼까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 그게 포인트예요. 동일한 내용 밑줄 하시고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된다 그랬으니까 그 객관적 동일한 내용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객관적 합치.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자, 그럼 7번 다시 와서 또 지난번에 총칙할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법률행위의 중요한 특징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럼 이때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법률행위의 요건 두 가지 갖춰야 된다 그랬죠?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배웠는데 그때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였죠.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얘는 일반적이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성립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 이외에 계약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게 그게 합치라는 거예요. 계약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게 합치라는 겁니다. 요 합치는 얘는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계약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리를 하면 요 계약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결국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 뭐까지 돼야 된다? 합치까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다음에 유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효력 요건인데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 비웠죠. 먼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 갖춰야 되는데 능력 세 가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네 가지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목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뭐까지 돼야? 합치까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사자 있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는데 합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 다시 합치가 무슨 요건이니까? 성립 요건이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합치까지 있어야 계약이 뭐한다? 성립. 그러니까 합치가 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성립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또 질문 좀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기본 강의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한 달 내내 계속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갑하고 을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계약은 이렇게 얘네들이 체결한 거예요. 근데 갑에게는 건물이 2개 있는 거예요. A 건물도 있고 B 건물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A 건물을 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을은 갑의 B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을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갑에게는 건물이 2개 있다는 겁니다. 무슨 건물도 있고 무슨 건물도 있다. A 건물도 있고 B 건물도 있는데 갑은 자신의 A 건물을 판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을은 갑의 B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쭉 32회는 일단 확실하게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사례가 구별이 안 돼서 문제를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례를 한번 설명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갑이 A 건물이 있고 B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다음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요 갑하고 을은 B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B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A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B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봤더니 실제 확인해 봤더니 A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실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보세요. 얘는 뭘 판다고 생각한 거죠? A 건물을 판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여기는 을은 B 건물을 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의인사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합치. 근데 아까 합치가 2가지라고 그랬죠. 합치. 그러면 내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무슨 합치? 객관적 합치. 상대방이 서로 일치된다. 이게 주관적 합치. 여기 주관적 합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판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을은 갑에게 산다고 얘기한 거니까 상대방은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주관적 합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합치도 있어야 되죠. 그럼 객관적 합치라는 게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돼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무슨 건물을 판다고 얘기한 거예요? A 건물. 근데 을은 무슨 건물을 산다? B 건물을 산다고 얘기한 거니까 이게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결국 객관적 합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계약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로 끝난다? 불성립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뭐고 이런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요건 잘 보시면 요 A하고 B가 무슨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 거예요? B 건물. 그럼 얘는 무슨 건물을 판다고 생각한 거죠? B 건물을 판다고 생각한 거. 얘도 무슨 건물을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B 건물을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는 됐으니까 일단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B 건물을 사는 줄 알았는데 확인해 봤더니 A 건물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죠. 착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서 을은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하고 요 사례는 다른데 뭐가 다르죠? 여기는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나는 경우고 여기는 계약이 뭐는 했고 성립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경우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실관계는 사실관계가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갑은 무슨 건물을 판다고 생각한 거예요? A 건물을 판다고 생각을 했고 을은 무슨 건물을? B 건물을 매수한다고 생각한 거니까 이건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여기는 갑도 A 건물을 판다고 생각했고 을도 B 건물을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합치는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건물이 다른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착오 문제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